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은 꽤나 화려하다. 하지만 숫자는 늘어날수록 더 큰 숫자를 요구한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 달 매출이요, 이번 달보다 부진할 때 대표로서 안선영 대표의 심장 박동은 어떻게 변하나요? 선영님은 숫자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숫자에 쫓기는 순례인가요? 49년을 숫자의 순례, 숫자의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누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늘 약간 의식적으로 더 인사를 하던지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던지 그렇게 늘 뭔가 나는 하나를 더 해야지 그래야 나는 이미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가 돼 이런 숫자의 노예였던 것 같고 또 자라서는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진 빚을 갚아줘야지라는 숫자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홈쇼핑 1세대이자 어찌 보면 뭐 최초의 뭐 단일 제품 뭐 최단 기간 네, 뭐 네. 몇천억 달성 뭐 1조 여신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생방이라는 굴레에 쌓여서 아이가 크도록 또 일주일 전에 여행 티켓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매출이 나면 갑자기 내일 모레 생방이 잡히니까 가족 여행이나 특별한 날을 잡아놓고도 갑자기 생방을 하면 어차피 위약금을 물고 캔슬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저만 그래도 되는데 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제 스케줄이 비어야만 하다못해 가까운 곳에 계곡에 발이라도 담그러 가는 삶을 당연한 듯이 살았던 것 같고 저 또한 그걸로 맛있는 거 먹고 갖고 싶은 장난감 가지니까 맞추어야 해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요즘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부자의 조건은 그러니까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때 그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마 커리어에서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홈쇼핑도 불과 2024년, 2025년 평균 매출뿐만 아니라 뭐 다들 경기도 어렵고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몸값도 최고였고 했다 하면은 매출이 너무 그냥 불패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브랜드는 잘 된다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막 안선영 잡기 혈안에서 그럼 서로 알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몸값을 막 올려주시고 그래서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출연료로서 제일 정점 인 순간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화려했어요. 막 돌아서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쌓여 있고 회사는 건물 지었고 다 가진 사람 자연입신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애도 건강하고 성격도 괜찮고 다 가진 사람인데 제가 진짜 아홉수를 진짜 심하게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했고 4년 데리고 있던 직원이 3년 7개월 동안 횡령한 걸 몰랐다는 거를 알게 돼서 경찰서를 가게 됐고 어쨌든 그 약간 초기 중기 치매 정도였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정말 약간 대소변을 못 가리는 정도의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정 요양을 하면서 하도 괴팍하게 구시니까 간병인 분들도 맨날 그만두신다고 일하고 있으면 전화 와서 못하겠다가 하면 가서 싹싹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비가 철철 오는데 주차장에 비 맞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내일 방송 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시기를 제가 딱 겪고 나니까 뭔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딱 생기니까 그거 아세요? 해탈의 경지? 이게 돈을 잃은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엄마 5년 유방암 간병도 내가 다 해서 겨우 완치 판정을 받는데 왜 또 치매야 하필이면 엄마 원망하는 시간만 보냈거든요. 근데 막상 아예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분의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인간의 기본 존엄이 파괴된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가 왼쪽으로 뇌졸중으로 와서 더 심해지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면 늘 묶여 있어요. 간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물건 던지고 난동을 부려서 짐승처럼 이렇게 묶여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모든 게 올스탑이 됐어요. 회사 일, 나의 커리어, 잠도 못 자고 속도 썩어 문드러지니까 어쨌든 동안이라고 자부했던 나의 빛나던 피부, 나의 건강한 루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 돌이켜보자. 지금 남들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그 치매가 걸린 엄마의 기저귀를 갈고 씻겨서 누워놓으면 자다 보면은 파출소에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 있지 않으면 가정 요양이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는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 딸이 해준 집, 차, 모피코트, 보석, 금, 은, 영광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느낀 거죠.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걸 다 처분하고 치우고 기부하고 버리면서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어느 순간 안 나오거든요. 눈이 부르트도록 매일 울면서 그거를 치우고 또 치우고 버리고 하면서 현실을 봤더니 남들이 봤을 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저의 자리가 가족 중에 한 명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 뭐 하고 싶지? 바로랑 같이 있고 싶어. 오케이, 집은 캐나다로 옮긴다. 근데 나는 우리 엄마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꼭 인간 이런 데 묶여있는 병원에 보낼 수 없어. 내가 들여다 봐야 해. 오케이, 나는 한 달에 한 번 꼭 우리 엄마를 만나서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멋부리기, 염색, 때 마사지, 스케일링, 그리고 손톱, 발톱, 매니큐어, 페디큐어는 꼭 그대로 데리고 다닐 거야. 이걸 현실로 한번 옮겨보자. 그럼 엄마, 엄마의 딸, 방송인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어. 뭘 포기하지? 방송을 포기했어요. 소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몇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하루에 벌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놨어요.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가 대수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금은보화를 사모아 본들, 건물을 하나 더 지은들, 바로가 저처럼 힘들게 나중에 제 대소변을 갈아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숫자의 순례로부터 완벽하게 정말 땅에 패대기가 쳐지면서 놓게 되고 지금은 제가 꿈꾸던 디지털 노마드예요. 저 방송도 미리 물어보시는 방송.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요. 그것도 그나마도 예전처럼 전에 그런 말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 업체들이 어디 가서 나 흉볼까봐, 유세 떤다고 할까봐 거기서 스케줄 준 대로 다 내내내 했는데 저 이날 안 되는데 괜찮습니까를 50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일도 확 줄었고 뭐 엄마는 아프고 아이는 떨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힘들어 보이지만 스스로 마음을 우리 버킷리스트에 한 달 살기 되게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매달 한 달 살기예요. 캐나다 가서 한 달 여행 가듯이 살고 한국 오면 이 촬영 사이사이 짬짬이로 별마당 가서 책도 보고 어디 가서 팥빙수 먹고 뭐 어디 가서 산책막 하고 계란 먹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지금은 숫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유의 끝. 마지막은 그녀의 존재론적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네, 선영님. 만약 오늘 밤에 선영님의 모든 기억과 재산이 다 사라지고 딱 한 문장만 기억에 남길 수 있다면 선영님은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안선영은 매 순간 뜨거웠다. 한순간도 후회가 없어요. 한순간도 후회가 없다. 실망한 적은 많은데 단 하루도 젊음이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예쁘다 파릇파릇하다 이런 건 있지만 단 하루 단 1년이라도 돌아가고 싶다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매 순간 너무 뜨겁게 열심히 살아서 근데 그걸 그냥 치열이라고 단어로 하기에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순간이라도 뜨거워 본 적 있느냐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정말 하얗게 쟤만 남을 정도로 완전 연소를 했군요. 네, 매 순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매 순간 하얗게 연소하고 잠이 들면 그 다음날 24시간도 풀로 충전돼 있는 에너지를 주시니까 너무 매 순간 뜨겁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서 걸어야 한다. 안선영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하며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성공이란 근사한 외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디 아카이브에서 그녀의 피부 아래 흐르는 뜨거운 피를 보았다. 젊은 날 제 연구실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자들, 동료들,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새우던 친구들,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웃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제 성공을 시기했고, 또 어떤 이는 제가 기대했던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부족했던 것인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쳐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기 전에 잎을 떨구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베푼 만큼 돌아온다.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다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해 둡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확인했습니다. 기업을 일으킨 제자도, 정의를 외치던 동료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던 친구도 이해관계가 얽히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위에 기대를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오랜 법과 돈 문제로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30년을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젊은 저는 밤새 술을 마시며 배신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받을 일입니다. 가짜 기대가 거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밀도로 남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실한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명조차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공백은 두려워할 구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아무도 믿지 말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분노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면 감사했고 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러한 존재라는 이해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관계의 붕괴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또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해낸 나 자신의 깊이입니다. 혹시 오늘 밤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십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무엇을 비워냈는가?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대부분 타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애씀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의 정확함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제 일처럼 나섰고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은근한 자부심이었지요. 그러나 그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번 도와주면 고맙다며 두 손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되고 세 번째부터는 말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사정상 거절하자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요. 100년을 살며 수천 명의 제자와 동료를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소모됩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됩니다. 인간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반복된 호의는 권리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선을 가장 쉽게 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부모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희생해야지.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저는 노년에 접어든 제자들이 상담하러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갈라선 형제,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와 멀어진 자식, 은퇴 후 배우자와 낯설어진 부부. 문제의 핵심은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무관심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의는 지키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은 함부로 열지 않는 태도입니다. 웃으며 인사하지만 나의 약점과 욕망과 두려움까지 다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자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갔습니다. 제가 젊은 교수였을 때 한 동료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 채 절교하다시피 헤어졌지요. 몇 년 뒤 그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거리를 둔 채로 악수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냉정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은 증명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본성은 상황이 비슷해지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정에 기대어 모든 문을 다시 열어두었다면 상처는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잠시 바꾸어 놓는 것처럼 보여도 본성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말라고.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되 인생의 중심에는 다시 들이지 말라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관계의 피로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은퇴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면 관계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 무리하게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나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만 깎입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무리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단호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